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 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토론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토론해 보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은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네, 앉아서 우선했습니다. 보기에도 달랐고요. 원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사회자도 손석희 씨였고 나중에 토론의 청구에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의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역시 토론 진행을 굉장히 잘한다. 네, 가장 돋보였죠. 다른 토론에도 다 형식이 달라도 손석희 사장이 토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죠? 정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저는 어제.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졸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동성애 키워드가 전선이었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력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여러 차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묻자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요. 다시 한번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자요.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반대에서 동성혼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자, 이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네.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인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입니다.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자, 이 공방은 사실 우리나라 대선 토론상 처음 등장한 이슈예요. 이슈였고 제가 총평에서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편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요 이슈에 대한. 네, 동성애는 진보 진영-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정답을 제시해서 들어갔고, 아마 이때쯤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좀, 이 홍준표 후보의 기술에 말렸는데.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이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슈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보수 기독교 측면에 확 선을 그은 거죠. 이쪽은 누구 편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술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 문제 혹은 인권,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뒤섞었어요. 그 일종의 기술이죠.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말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중에 일부 정정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총평을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른 후보들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사드 말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사드 문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왜 바꿨느냐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또다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5차 핵실험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공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물은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그다음 두 핵실험 번째로는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입장을 특별한 계기 없이 왜 바꿨냐. 아니다. 핵실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핵실험 시기가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아니다.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바꾼 거다.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후보 사이는 어제 그다지 공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공방이 그나마 가장 날이 섰던 공방이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보좌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문제되지 않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컷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뭐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심 후보님.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 얼마 안 한번 남았고 한 사람 깊이 남았습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예. 예. 이 공방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 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후보를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예. 이런 공방이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후보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첨예했던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 토론회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편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요. 심 후보가 정색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토론 때 심 후보님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근데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문 후보를 지원했다. 저는 제 뜻을 말씀드린 오케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주 예. 고질병이에요. 예. 자기하고 예. 그 견해가 다르면 말이지 진흙 논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패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소신과 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뭐랄까요. 감정이 좀 드러났던 공방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예. 자, 또, 5분이나 되다 보니까 대결구도가 자꾸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후보가 둘이었으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충분히 다를 텐데, 자, 다른 후보들도 또 다뤄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또 대립각은 어디 섰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두 사람 모두 당론과 대선 후보의 의견 엇갈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사드에 관련된 부분 또 중부담 중복지 정책 관련된 부분 서로 지적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내에서 예.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예. 그 정책적인 부분들 다 공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 후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안 후보님은 사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았었는데 아직도 국민의당은 계속 사드 당론 아닙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당론화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당론화됐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도 안 후보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거 전부 햇볕 정책 계승자들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당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저보고 아니 저보고 말씀드린 대한 설명을 공격을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이제 후보 사퇴계에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애둘러서 후보가 당장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 발끈하는, 네. 두 후보 간에도 딱히 또 대립각이 첨예하게 쓴 게 없어서 그나마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곳을 찌른 거였죠. 예.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냐 이런 지적이고 반론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각을 세웠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요. 문재인 후보가 또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 다 맞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자,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예, 저한테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모든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라.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동시에 어제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의 계산이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아니면 전략이든지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전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숫자 약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으로 또 한 번 지적한 거죠. 네, 어쨌거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남긴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토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씩 다 다뤘나요? 아직 안 다룬 부분이 있나요? 네, 안철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예. 인상을 남긴 대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미세먼지요? 예. 발음이 이상하군요. 미세먼지 문제를 이 안보 분야에서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었고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기술이죠. 나는 전통적인 이슈, 안보 이슈, 남북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술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세먼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이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고 옛날에 미세먼지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 발전, 우리 경유차,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이 같이 공동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남북 프레임에서 안보 문제를 미세 문제까지 확장하는 안철수식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립각이 잘 안 섰어요. 기술이 들어갔는데 다른 홍준표 후보한테 기술을 걸어왔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한 기술인지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또 두 후보 간에 가장 감정적으로 극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또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 사이에 대립각이 분명히 서 있거든요. 여기서 한 편을 확 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기준인데 여기서 근데 감정이 크게 격돌했어요. 아주. 예. 일반적인 토론에서 잘 안 나올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감정을 여과 없이 두 후보가 드러냈죠. 예. 홍준표 후보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본인의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감정이 여기까지 드러난 적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회는 드물게 밑바닥 감정이 드러냈던 두 사람의 토크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여기가 앞에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기술이라고 하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기술은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부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부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사실 이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가장 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변수가 단일화 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미리. 네, 어제 마무리 발언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술이 훅 들어갔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워낙 다 자고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슈가 됐던 두 사람 간의 두 후보 간의 공간만 정리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예.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제 재미는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의. 주고 가는 공방이 조금 낮아진 건 있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덜 재밌었어요. 그렇긴 한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예. 토론회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지지층은 결속시키고 상대 지지층은 약화,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편가르기잖아요. 편가르기는 나쁘다 하는 거는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말인데, 정치인은 편가르기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구멍가게 주인하고 롯데마트의 사장님하고 이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편이 달라요. 편이 다른데, 선거는 편을 갈라서 내가 너의 편이다 하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 편 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가장 넓게 잡아가지고 내 편을 많게 가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선거라는 게. 통합, 먼저 얘기한 통합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통합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갈리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여기서 정치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여기서 품격이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완전 빵점인 거죠. 천방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하간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을 보면 편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잡았던 사람은 홍준표 후보예요. 군 가산점 문제, 남녀를 갈라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술이 크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술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군 가산점 부분은 답변을 잘했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술이 걸려 들어왔어요. 사실은. 실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 합법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라고 기술이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함정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심상정 후보 식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문제를 소수자 인권 문제가 확 섞어가지고 갑자기 던져버린 거죠. 예. 여기 기술이 성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 비호감도가 1위잖아요. 정책을 반대하고 합법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상대편 지지층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킨다는 대선 후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건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나중에 동성혼 정도로 반쯤 무마했는데 입장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다음 토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정리해야 될 숙제를 던져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론의 전략에 보면. 완전히.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게만 확실히 어필한다는 전략. 꾸준하게 그 전략으로 자기 지지층만 계속해서 견고히 하고 상대편 지지층을 와해시킨다는 전략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TV 토론으로 지지율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 표가 아니었던 표가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누군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니까 원래는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에서 그 표심을 잡았으면 사실 역전도 가능한 추세였고 토론회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추락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표심이 가장 주목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토론은 지금 가장 손해보는 중이고 안철수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광주로 상징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권자를 동시에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유승민 후보는 토론 자체는 잘하지만 남는 장사를 자꾸 못하고 있는 점도 토론 진행될수록 심상정 후보가 가장 토론으로 장사를 잘해서 많이 이물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는 자기 지지자들은 계속 붙들어 두고
붙들어내 성공하고 있고요. 예. 1위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를 붙들어두면 성공하는 거죠. 예. 더 확정을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이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하간 어제 토론의 최종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었다. 네. 토론사에는 손석희 사장으로 다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토론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네. 나라 걱정을 하다가 지금도 나라 걱정은 맞아요.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흘러 여러 가지 걱정하다 이제는 후보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 바른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종합적으로 걱정하죠. 이혜훈 의원님이자 전 최고위원이자 종합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못하시겠죠. 네, 요새 제일 안녕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예.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3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후보를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소위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네. 요게 당론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당내가 몇 대 몇으로 갈렸습니까? 대략?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보면 그날 32분이 오셨는데요. 후보를 포함해서 32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의 발언을 거의 속기하다시피 기록을 했는데, 몇 대 몇이다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자릿수가 반대했어요. 두 자릿수가 반대했다. 반대했고. 두 자릿수는 11명부터 31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했고, 그보다 한 두세 번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에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립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가 선출된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후보의 판단이죠. 그 방법 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네, 공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상 네.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이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원칙도 그런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민주적인 방법을 거치는 그러니까요. 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를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너 내려와라.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려오기도 하고 오늘 내렸다가 내일 올라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지율이다. 그런다고 너 내려와라. 그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후단업에 얼마나 휘둘렸어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지자들이 대지저금통도 모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당이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 낮다고 날려버리면 당이 아니죠, 사실. 당이 아닌데. 그럼 1등 말고 다 모든 당의 후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후보, 그건 맞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시달렸잖아요. 시달렸죠. 예, 시달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그 만회할 시간이랑 여러 가지 극적 변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이 지지율로 끝까지 갔을 경우에 존립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요, 저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이제 생각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당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났지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한 표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다 내던지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합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맞는 지더라도 말씀이에요. 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국민들께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언젠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온다고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끝에 행복이 와야 되는데 고난 끝에 사망이 오지 않을까. 에이, 이게 정치적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러게 그렇죠?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바라지 않는데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이 지지율 지금은 한 5%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로 쭉 가서 결국 그 정도 수준의 투표를 하고 끝나면 과연 그 당의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뭐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미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 중에 다시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1년 후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타이틀을 단 자신이 붙었을 때 보수 후보의 표심의 표차를 볼 땐 질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시의원이지만 1년 후는 이제 백수가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며 흔들리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저 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온 거잖아요. 아직 네. 그 충격에서 냉정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에 있고 또 중대 중에 일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문재인 집권을 막는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쏠려가지고 2등 후보에게 무조건 몰아주자. 묻지마 몰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가깝죠. 예. 그러니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야 유승민이 그래도 보수로서는 저런 보수는 미래를 맡길만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문재인을 막아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완전 대선이 시작이고요. 끝나고 나면 그럼 누가 보수의 미래가 되고 누가 보수의 이제 적자가 돼야 되겠냐고 판단하실 때는 홍준표를 택할 가능성보다는 우리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기대하는 거죠. 예. 아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네. 그게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또 이게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정말 1년이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년 만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꼴찌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되시든 그런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하고 더 남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태도가 진보 진영에서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든 진보 정당이 수십 년째 걸어온 길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이 그 길을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마이너로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보수가 전멸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괜히 강조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바른정당의 포지션인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인 네. 거죠. 어쨌든 바른정당이 대선 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가 앞으로 보수의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바른정당이 살아남지 못하면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표심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한테 표를 줘야 해. 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수층 내에도 그런 층이 그렇게 있는가. 바른정당한테 표를 주긴 줘야 하는데 그거 분석을 해보셨는지. 많죠. 근데 많다? 지금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 쓰러뜨린 아니 정말 탄핵을 가져온 세력이고 문제는 탄핵만 일으킨 게 아니라 사과 한마디 없고 불복하고 책임지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력인 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완주의 의지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그 많은 30명 이상이 이런 의견을 막 내면 30명 이상이 그 의견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열 몇 명만 낸 거라니까요. 근데 그 열 몇 명 중에서도 또 거의 반 정도는 네. 후보의 결단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30명 중에 절반의 절반 정도가 이런 정도로 막 본인을 흔들면 이미 선거도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흔들면 후보 입장에서 정말 괴롭잖아요.
진짜. 제일 힘들 때죠. 가장 사실 힘들 좀 때죠. 마음이 짠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가 토론인데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온 국민이 보는 토론인데 다른 후보들을 보면 거대 정당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잖아요. 완전 네. 수십 명의 가정교사를 모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뭐 리허설도 하고 쪽지도 만들어주고 야단인데 우리 후보는 그 전날 거의 6시간 장장 토론한다고 이제 앉아 있었죠. 새벽까지 붙잡혀 있었잖아요. 거의 한 2-3시간 쪽잠 자고 또 새벽부터 온 유세에 나가서 네. 악수하고 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또 쫓아와서 거의 눈도 보니까 못 뜨더라고요. 토론 그러니까요. 시간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런 상태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짠하시고요.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짠함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 들어가면 또 팔팔하기 때문에 아, 또 좀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싫어해요. 본인이 꿋꿋한 것처럼.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 길을 갈 테야. 예, 예.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또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쓰러져요, 보통. 한 방에. 아, 참. 짠하긴 짠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30명이 넘는 공당의 대선 후보로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출됐고 후보 자신도 보수 후보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고 토론도 그렇고 콘텐츠도 있는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후보를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있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각 의원들이. 아,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길을 올 때 처음부터 쉬운 길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이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개혁이라는 게 정말 사실 차라리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유승민 후보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뉴스 공장에 안 나오실까, 끝까지. 왜 안 나오시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지지율 1% 정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노출로. 인터뷰할 시간이 안 잡혀 거의 요새 지방을 돌아다녀가지고요. 네. 사실 인터뷰 리스트가 이제 드디어 2장 반을 넘어서 오늘 3장 반이 됐어요. 좀 인터뷰 리스트가.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는 예, 거. 예. 그 3장 반을 못하고 있다. 아니, 아예. 이제 점점 리스트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언론들로부터. 자, 그러면 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 뭔 가능성이요? 3자 단일화?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제- 솔직한 이야기. 아니, 내부적으로 솔직한 얘기, 이제,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으셔서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 실제로 믿는 분들이 있구나. 뭐, 그렇게 믿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실제로 될 거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불가라고 봐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불가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딱 잘라서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런 저기 식으로 누구죠? 대체했죠.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도 아주 딱 뭐 자르던데요. 국민의당에서는 뭐 처음부터 네, 계속 딱 자르고 자르고 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소위 상황님께서 그래서 거기는 그분의 말씀이 곧 그 법 아니에요? 틈틈이 디스를 하시고요. 어쨌든. 근데 예. 그분께서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안 한다고 하셨죠. 예, 틈만 있으면 안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정치라는 게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치는 생물이라 이렇게 아니, 한두 번 안 한다고 하셔야지 매일 안 한다고 그렇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만 봐도 저도 다른 거 떠나서 각 후보가 직접 말하는 워딩을 들어봐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안 하겠다는데 근데 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데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권은 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보의 종류가 첩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가지고 그게 극에서 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정보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어떤 해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궁금해요. 뭐, 하여튼 모 당의 A
의원 굉장히 중진이죠. 거의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 당의 A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당입니까? 아니면 국 당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예. 뭐 예를 들면 지읒 당인가요? 일단 말부터 들어보세요. 무슨 자리를 준다고 뭐 요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자리를 준다는 게 근데 이제 무슨 좋은 자리죠. 아니 그러니까 당직을 주는 거죠. 국민의 그 바른정당에 있는 그 의원분에게 네. 우리 당에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전제하고 나서요. 네, 전에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희망과 그 당에서 가능성을- 나와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좋은 보직 혹은 중요한 자리 가져가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3자 단일화 이슈를 던지는 것은 본인도 돌아가고 그리고 후보들도 될 합치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쪽 당 안에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정당 내에도 사실은 합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니 거꾸로. 거꾸로. 저쪽 당 안에도 우리랑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바른정당 내에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잘하면 성사가 될 수 있다. 성사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분들의 이제 발상이네요. 양쪽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쪽에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국민의당 쪽과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쪽 의원님들하고 일부 가까운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묶어서 3자라고 퉁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이게 끈을 갖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뭐 한 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한 분은 이름만 들었고, 네. 나머지 이쪽은 또 국민의당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네. 이걸 3자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3자가 나온 거군요.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죠. 3자 원샷은 시간이 1년 남아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진 정당이 하나로 합칩니까? 더군다나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후보 둘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이 시간 내에.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라는 게 한 30명쯤 되는 사람이 상당히 다른 갈래의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엉뚱하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를 원하는 분들과 혹은 뭐 후보 연대를 원하는 분들과 국민의당과 원하는 분들이 안에 섞여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말하기 그러니 합쳐가지고 3자 원샷이라고 표현이 돼버렸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개연성이 높네요. 실제 처음부터 3자 원샷 단일화로 누군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그 공감대 하에서는 3자 단일화를 해야 이기지 3자 단일화를 안 하면 못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어느 쪽과 둘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못 이긴다. 그러면 못 이기는 단일화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요?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해야지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무망한 거 아니냐. 명분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왜 3자 단일화까지 갔냐. 3자 단일화까지 갔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 현실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죠. 배가 산으로 간 면이 있군요. 배가 산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니 저는 진짜 맞아. 3자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후보 한 사람, 자기 당의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킬 수 없는데 다른 당의 후보 두 사람을 어떻게 사퇴시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사퇴해야 되는데. 이제 반문 공감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할 수 있는데 그게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키진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방법론이나 이미 이야기된 것이 물밑에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적어도 물밑으로 또 얘기 이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 사이에 유승민 후보는 참 뭐랄까요. 야속하겠네요. 서운하시겠죠.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 그러지 오로지 않겠어요? 유승민 편으로 똘똘 뭉친 분들은 몇 분입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반대한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를 반대했다고 해서 다 유승민 그것도 아니군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잡하네요. 예. 집안 사정이. 저도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인데도 단일화를 막 세게 반대하는 분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분은 나는 유승민 후보를 특별히 선호하진 않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부류네요 또. 예, 이제 뭐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 캠프에도 속한 적도 없었고 유승민 후보하고 이렇게 접점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칭찬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갑자기 분인데 얘기는 뭐냐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가 탈당할 때 나온 거랑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합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이야말로 원칙주의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누구예요? 아니 그건 누구에게도 K 중진이라고 뭐 예를 들면 K 중진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K 중진이 거기 김 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권 씨도 있고 강 씨도 있고. 아니 그거는 욕먹을 일이 아니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다음에 그분을 바라볼 때 또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또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속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희가 대선 전국을 맞아 급 편성했는데 가장 격조 있고 수준 높다고 지금 찬사를 듣고 있는 코너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1회, 2회 반응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랄까 좀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나와서 짚어주시니까 청취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 한 주간 판세를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어떤가 하고 판세 미래에 대한 그 전망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한 주간 판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 한 주 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대략 보면 7에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15%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 일중 다약 구도로 좀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 보면 인물만 보지 않고 인물과 세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인물과 세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좀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 특히 인물 측면에서는 TV토론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란도 좀 있었죠. 유치원 발언 그리고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언부터 시작됐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곤란한 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검증 공세에 휘말리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이 39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 상황론 그리고 새정치를 표명했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빠지는 특히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위기 국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피지 못했다. 호남과 보수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중심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었고 자, 이상일 대표님. 예,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1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목은 항상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선거 국면, 그리고 TV 토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독특한 방식입니다만 화제를 일으키는 방식, 화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내놓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흐름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흐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것은 그 역시 지난 주말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 속에서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든 아니면 관망하는 분이든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작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TV 토론 지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어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토론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여론 흐름을 좀 빠르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리고 뭐 정치의 평론가들은 항상 TV 토론이 어느 나라에서건 지지율 자체를 크게 흔들어서 판도를 바꿀 만큼 못 된다. 언제나. 네. 그렇게들 얘기해 왔고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도 그래 왔었죠. 네. 이번엔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날 토론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호감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호감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었고. 뭐 후보도 물론 이제 3명이 나오는 경우,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규칙도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뭐 1분 30초씩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질문조차도 예전의 대선에서는 질문에 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몰래 꺼내오는 것도 한두 개 끼워넣긴 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사전에 제공이 됐어요. 각 캠프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모범 답안지 써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한 거죠, 연기.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대선 토론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형식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자유 토론 방식 또 이게 발언 시간 총량만 제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미리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현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급변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야 대결 구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강한 양강 구도가 오래도록 형성이 되어 오면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이 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지간한 공격이 들어와도 지지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은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 효과인데요. 안철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분들은 호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감은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확실치 않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뭐 공보물이 지금 다 각 가정에 배달됐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후보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TV 토론이고 그 속에서 과연 이제 내가 기대한 만큼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출렁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이게 좀 누적이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왜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안 빠졌을까?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구조는 한 70%는 제가 볼 때 세력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30% 정도가 개인 지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지지표인 한 70%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중에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30%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일 뿐인데 이 색깔론 논쟁 자체가 미래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니라 과거의 해묵은 이런 어떤 논쟁으로 가면서 거의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오히려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층과 호남을 다 잡으려면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해야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순진한 느낌이 있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체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정치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숙하다, 가볍다, 여유 있다기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들이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TV 토론과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적어도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고 다릅니다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그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나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 그 TV 토론에 이번에 그 높은 관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그 1위 후보의 입장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뭐 몇 차례 토론에서 좀 아프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격받았을 때, 그렇죠. 질문받았을 때, 특히 유승민 정확하게 후보로부터. 설명 못하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데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승민 후보 질문했었고요. 또, 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예산에는 뭐 얼마를 했는지 어제 등장했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사실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좀 하긴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주로 공격하는 부분인데 복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똑같은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복지 공약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 소요 예산은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돈 갖고 어떻게 이 복지를 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을 때 적어도 수위권에 있는 리딩 후보라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세한 설명들 내놔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물론 지금 1위를 가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준비된 후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과 부동층을 우리가 이제 태도 유보층이죠.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 내에 태도 유보층, 부동층이 이른바 한 10% 정도 있는데 판별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고 샤이해서 실제로는 한 5%, 10% 중에 절반은 실제 부동층입니다. 순수 부동층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할지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지면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45% 정도를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로 그 당선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직 넘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도 한 3%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45% 대통령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1등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 초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5% 이상을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 이세길 대표님의 지적은 그 5%를 못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그렇죠. 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그 안보 관련된 불안감 해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외로 그 이번 TV 토론 일련의 토론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유권자 한 사람을 열심히 봤습니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설명들 잘 못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차 정도, 4번 정도의 토론을 통해서 그 두 분의 말씀으로는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라고 하면 득을 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심상정 후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돋보이고 있죠. 오늘 뭐 발표된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요일 날 토론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유승민을 잡은 심상정이다. 일요일 토론은. 어제 JTBC 토론에는 안철수를 잡은 심상정.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학제 개편 관련해서 지적을 또 했고
안내 부분 예. 그리고 부인의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날카롭게 공격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정책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 토론회를 이 보는 눈, 운영하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측면이 상당히 돋보인다. 때문에 20대와 60대가 지금 부동층이 제일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그 20대 부동층 중에 상당수가 심상정 후보의 지지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측면은 또 뭐냐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놓고 쉽게 고민하지 않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인데요. 이제 대선 완주를 뭐 공언했으니까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사실 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 당이 바뀌기 전에 민노당 때부터 해서 이 사표 심리,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정말 왜 안철수 후보가 기다리는 게 이제 국민에 의한 자발적 1대1 구도 그렇죠. 형성을 바라는데 이런 자발적 전략적 투표에 가장 능한 분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왔죠. 예, 네. 심상정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누굴 찍었나 이런 식의 어떤 뭐 그런 식의 행태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마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오히려 토론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눈,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지율 상승이 가능할 걸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게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들어가면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서는 이게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안심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심이 들이 있죠. 그렇게 네. 됐을 때 과연 이게 득표로 이어질지. 그러나 저는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매번 그런 논리에 네. 의해서 뭐 인위적이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 단일화 통합에 계속 그 길을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인 생존 그 바탕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 그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니면 후보를 포기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그 길을 걸어서 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 기대할 부분인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딜레마가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게 즐겁기도 하고 네. 동시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거꾸로 예. 표가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예. 동시에 느낄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당 구조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요. 뭐 보수 정당도 분화가 돼 있고 뭐 중간지대 국민의당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이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우클릭을 통한 통합 노선을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명한 진보 노선을 걷는 정당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많이 갈래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은 심상정 후보가 올라가는 걸 박수 치면서 정의당 내에서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은 또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서 야금야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5% 7% 예상 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다음 주 네. 격차가 두 분 다 틀리셨고요. 네, 저는 8% 예상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자, 예. 다음 주 전망을 하면서 다음 주에 키워드는 뭐가 될지 정리 한번 주시고 끝내죠. 지금 이 흐름에 어떤 이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남은 변수라는 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이 당 차원에서 후보는 거부하고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거부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런 식의 실질적인 구도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안보 이슈가 크긴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정도의 어떤 파괴력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뭐 돌발 이슈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종반에 돌입할 때 과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세론이 좀 확연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투표를 향한 일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에 어떤 다시 한번 변화가 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일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다음 주 예상을 해보면 문재인 안철수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에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게 실제로 바닥에서 체감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의 격차가
지금의 한 적극 투표층 기준으로 보면 15%인데 이게 20%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력으로 역전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겐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 이제 연대론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악재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런 것들이 뭔가 터지지 않으면 이 구조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숫자로 말씀하시잖아요. 두 분 다. 저 지난주에도 많이 틀렸는데 사실은 이제 예상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흐름이라면은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뭐 어제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급속히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보수 표심의 향배가 좀 궁금한데 이게 다시 홍준표 한국당으로 지금 결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무관심층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직 확실치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조 높은 전문가 분석 박시영 왠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자, 저희 고정 코너들이 이제 이슈들이 대선 전국에 많아서 가끔 사라지긴 합니다. 악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사라지는데 무슨 악마예요. 근데 명패를 놓으셨네요. 공장장이라고 까만색 자개 명패. 이거 보통 이제 뭐 법원의 기관장 이런 분들이 놓는 건데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아마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저도 SNS 올리려고 좀 전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엄청난데. 뭐냐면은 이제 왜 대단히 이것도 올드한. 요즘 대표님들이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공기관이라든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그 왜 사장님 명패를 크게 자개로 해가지고. 까만색에 자개로 해가지고. 공장장 사장 누구 딱 박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사장실인데 당연히 사장이 앉아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 누구하고 박잖아요. 그걸 공장장이라고 자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저도 마음이 듭니다. 웃겨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이제 긴급 호출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서 저희가. 대선 정국에 묻히기에는 좀 아까운 이슈죠. 너무 큰 일이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판사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그렇습니다. 판사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한 사람, 한 집단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몸으로. 온몸으로 겪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양심, 법이 아닌 다른 요소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일인데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를 존중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고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이 이번에 또 불거진 거거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작은 조직이죠. 사실은 법원은 큰 조직, 그러니까 중요한 조직이면 인원으로 따지면 작은 조직이에요. 전국의 판사가 한 2,800명 가량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법부 영향력에 전체니까. 비해서 그렇죠. 그 사법부 전체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할 때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입법부가 있을 때 그럼 행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2,800명이 정말 작지만 그러니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은 100만 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기 쉬운 부분이 사법부인데요. 일단 이거 좀 복잡하게 언론에서 소개를 하니까 단순하게 정리해서 본질만 전달하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 사법부 내에 학회가 있는 겁니다. 판사들이 하는. 판사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IT도 그냥. 공부해야 되고 네, 여러 그렇죠. 가지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런 모임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린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들의 독립의 수준이 네. 재판할 때 뭐 이렇게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느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렇죠. 완전히. 본인들끼리.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수준에 이르렀느냐라는 그렇죠. 법원의 주요 독립성이. 취지인데 예. 거기에 판사들이 덜컥 답을 한 게 우리 아직 멀었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속내인데 그렇죠. 개개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90%가량이 우린 영향을 받는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장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들이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 떨어진다.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에 법원장이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 이유를 또 인사권으로 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걸 혹시 국민들이 보게 되면 판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독립이 안 됐다고 인정하는 이게 답안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죠. 도대체 이런 설문지를 돌리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높으신 분들의 그렇죠. 걱정이었던 거죠. 사법부 높으신 분들의 걱정일 수도 있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싫어한 것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기로 했냐면 마침 그 문제가 제기된 데가 법원 행정처인데 네. 법원 행정처에 판사 한 분이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네. 근데 아마 그 판사 한 분이 인권법 학회랑 인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선배격인 사람이니까 야 당신이 나가가지고 좀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못 믿는다. 법원 행정처는 참고로 그러니까 법관과 관련된 모든 인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점의 하나인 게 네, 발령도 하고. 인사 발령 판사들이 판사라는 직함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로스쿨 시도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법시험 제도만 알지만 사법연수원에서도 10% 들어야 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 가는 그렇죠. 겁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고 평생을 성적만을 보고 바라본 사람들인데 그 성적을 매기는 데가 법원 행정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 성적을 가지고 당신은 서울로 가, 그렇죠. 당신은 지방으로 가, 혹은 여기 한 번 더 해, 또는 뭐 전보, 혹은 뭐 해외 연수 뭐 이런 고가들이 다 나오는 거죠. 같은 법원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삶이 저어되는 거거든요. 일반 회사를 비교하자면 대법원장이 사장님이면 그렇죠. 여기는 인사부예요. 게다가 더 판사들은 의외로 민감한 게 판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면 저 외진도로 보내느냐 부터 시작해서. 외진도에 있다가 또 외진도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좌우되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일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판사가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어떻게 그 자율성 판사들이 학회하는 데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간섭을 해서 하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 사실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더 문제니까. 근데 사표를 던지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던데? 그렇죠.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분의 이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법원 행정처 소속 고위직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동향을 감시를 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놀래지 말고 그런 일도 거기에 있다. 암호가 걸린 파일이 그 컴퓨터에 하나 있을 컴퓨터 안에 거야.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파일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 자리에 법원이 가면. 발령을 가니까. 그 법원 행정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면 그 컴퓨터에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이제 소위 말해 블랙리스트 성격의 뒷조사가 있을 텐데 그걸 봐도 놀래지 마라. 그렇죠. 어떤 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 그렇죠. 있으면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또 거부를 한 거예요. 못 못하게 한 열어본다. 거죠. 보안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들 사실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거는 일반 직장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법을 다루는 분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조처인지 아닌지는 모두가 판단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이렇게 나온 거죠. 법으로 따져서? 아니 그리고 이게 못 열어본다는 게 못 열어봤는 건 법대로 권한이 없는 건 맞아요. 무슨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낼 수도 없고 게다가 영장을 누가 내줘요. 결국 법원에서 내주는데 법원에서 법원 스스로 영장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수사기관에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상조사를 하면 그럼 판사들은 아니 1대1로 앉아가지고 업무용 컴퓨터지만 혹시라도 민감한 개인적인 자료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빼놓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겠다. 1대1로 보면서 열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따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판사들이. 그래서 판사들도 지금 나름 난리가 나서 일단 서울의 동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들끼리 회의를 했고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년 만에 이제 전국 판사 대회를 네. 개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본질은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법을 엄정하게 따지는 현직 판사라는 겁니다. 현직 판사고요. 법원행정처가 아까 잠깐 중요한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한 판사라고 하면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고 능력을 인정받은 판사인 거예요. 게다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전임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전임이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전임이 또 온 겁니다. 결국 그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딱 받아봤더니 그 컴퓨터가 이제 깡통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지워진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군다나 판사들이 그 가장 법을 잘 아는 판사들이 자기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인사권을 이용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 설문지 안에 문항들을 보면 정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법원이 판사들을 관리하는구나. 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판사를 관리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관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런 대법원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렇게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끔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임 대법관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만쳤는데 문제는 조사가 끝난 결과가 어느 정도 직권남용 같은 건 있다라고 지금 거기서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놓고 덜컥 다시 이거는 법원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이라고 또 관할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폐화 내지는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도구로 써서 헌법기관인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일개 직장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저는 본질을 보는데 네. 여하간 정확한 본질인데요. 예. 문제는 그거를 만약에 사법부에서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법원 스스로도 국민에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판사들 그동안 누릴 거 누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안 들어주지 않았냐. 헌법으로 독립을 보장해 줬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판사들로서는 불만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지지를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전국 판사 대회가 열리고 어떤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그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짚고 여론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때는 양지열 변호사님을 안 모시고 판사님 직접 모시는 걸로 일단 사건 그러니까 악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건 개요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자, 지난주 히트를 쳐서 오늘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도 과학 코너가 살아났습니다. 원정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혈액형 얘기 네네. 하다가 혈액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네, 맞지도 않고. 네, 맞지도 않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관상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한마디만 하고 끝나셨어요. 내 코를 봐라, 복코다. 많은 역술인들이 복코라고 하였으나 나의 20대와 30대는 어떠했는가. 그 얘기 자꾸 말하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 중에 혈액형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오지만 해요, 실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그리고 관상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요. 많이 하죠. 그리고 운명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관상 얘기 또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저 AI 기반 운세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으로 후보를 관상어를 자동으로 알아본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와 이제 관상도 하긴 바둑을 사람을 이길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AI한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그냥 후보들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 설명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도 이제 관상이 과학적이냐 안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를 떠나서 관상을 보는 분도 야 귀가 이러면 이런 거야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뭔가 좀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관상 책하고 무속인들한테서 소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 근데 그렇게 그걸 만들어진 말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공지능 하면 뭔가 좀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전 세계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인상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코의 각도라든가 네. 이런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무속인들한테서 세계 100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럽니까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얼굴 그렇죠. 분석 그런 사람 한 데이터. 10만 명 모아가지고 네. 뭐 그래야 되는데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네. 기존의 소스를 사용했다. 그래도 관상은 사람 인상하고 관련이 되니까 뭐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도 같잖아요. 근데 이 방금 인공지능 관상을 통해서 평가한 대선 후보들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유승민 후보는 콧구멍이 잘 보여서 재운이 없답니다. 재운이 없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재운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운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화살표 코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돼요. 부귀 영화. 근데 얼핏 생각해도 그분이 20대부터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라시거든요. 그 나이에. 빚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 봉우리 코에 들창 코라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혈액형이 AB형이었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고 혈액형과 안 맞아요. 관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의심스러워지죠. 그래서 관상도 관상인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없어요? 예, 이건 안 했고요. 대신에 제가 사주 궁합을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슈가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과연 가능한가 궁합적으로. 그걸 살펴봤죠. 단일화를 궁합의 관점에서. 네, 궁합의 관점에서 이 통합을 살펴봤는데 먼저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봤어요. 매우 불길한 결합입니다. 이제 나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강약과 완급의 조화가 없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배합이다.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죠? 궁합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쇠가 부딪히면 소리가 요란해서 서로 큰 소리가 자주 나는 사이랍니다. 그래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이라는 뜻이죠. 안철수 후보는 소리 지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만나게 되면 소리가 질러지는 이 궁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안 좋다. 네. 그래서 절대 좋은 결합이 못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치는 형상이랍니다. 때리는. 역시 예로부터 매우 꺼리는 궁합이고 불길한 결합이다. 아니, 후보들 간에 그럼 궁합이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실제?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한 4살 차이인가 그런데 나이가 비슷하면 서로 안 입고 온 마음이 들어서 충돌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좀 다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건 남녀 기준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하죠 뭐. 사업을 같이 할 때도 사실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보는데 남녀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3당의 단일화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궁합에 따르면 네. 만약에 이 궁합 전문가한테서 물어봤다면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뺨을 맞는다. 네, 뒤에서 친다. 예. 근데 생년월일이나 이거 쭉 들고 와가지고 봐주세요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오행을 가지고.
근데 의외로 막상 궁합이 아주 좋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좀 상식에 반하긴 하지만 서로 상생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뭐 당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만사가 순조로워서 안 되는 일이 없답니다. 만사가 순조로워서 자손도 효도하고 일가 친척도 화목하고 일가 친척도 화목하고 정말 좋은 궁합인 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건 하늘의 복이며 다시 논할 필요도 없이 좋다. 아니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때려서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홍준표 후보는. 그렇죠. 그쪽을 때려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때릴 대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궁합이 맞다. 그렇군요. 네. 네. 문재인 후보도 홍준표 후보를 때려서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존재죠. 네. 그렇군요. 화목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심심해서 또 하나 알아봤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네. 또 여자분이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금슬이 좋고. 금슬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충실하며 집안도 잘 된다. 집안도 잘 된다.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심상정 후보의 깐깐하고 야무진 성격이 맞네요. 예. 문재인 후보의 우유부단한 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완급과 선악을 조절해야 무리 없는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깐깐한 게 아니다. 분명할 뿐이지. 또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유약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궁합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어쩐지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코너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에 심상정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상상을 하게 되죠. 네, 이걸 이제 궁합을 관점에서 보면.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궁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상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꼭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네. 저 인상으로 보아 저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100%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데 귀가 솔깃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누가 이랬기 때문에 당선됐고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다 맞췄다고 해요. 보통은 내가 저 사람을 맞췄다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궁합보다도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 있는 이 이름 획 가지고 궁합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거 해볼까요? 이름 획을 서로 맞춰가지고 그거 어릴 때 하잖아요. 하죠. 예, 자기 이성 친구 처음 생겼을 때 서로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이름 획 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맞다 안 맞다 막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후보들 간에 이름 획으로 진짜 할까요? 다음 주에 또 이걸로 3주를 해요? 아니 이거보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그게 덜 과학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안 과학적이기 어차피 때문에. 과학은 포기했는데. 네, 과학은 포기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타로도 좀 해보고요. 정말로요? 네, 타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름 획으로도 해보고요. 네. 뭐가 있죠? 글쎄요. 별자리. 별자리. 네. 별자리. 제가 방심했네요. 별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1월 아니면 2월생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계로 들이대니까 과학적일 것 같은데. 예, 뭔가 그런 몇 건 명이나 있어요. 된다고요? 이때까지. 예, 아니, 많지 않다는 게 문제군요. 모집장이 너무 적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근데 감정이 크게 격돌했어요. 아주. 예. 일반적인 토론에서 잘 안 나올 수준으로.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그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감정을 여과 없이 두 후보가 드러냈죠. 예. 홍준표 후보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본인의 전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감정이 여기까지 드러난 적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대선 후보 토론회는 드물게 밑바닥 감정이 드러냈던 두 사람의 토크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문재인 여기가 앞에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기술이라고 하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죠. 문재인 후보의 기술은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부세어라 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부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사실 이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가장 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변수가 단일화 정도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미리. 네, 어제 마무리 발언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남은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술이 훅 들어갔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워낙 다 자고 들어가지고 한 번씩 이슈가 됐던 두 사람 간의 두 후보 간의 공간만 정리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예.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제 재밌는 일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의 주고 가는 공방이 조금 낮아진 건 있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덜 재밌었어요. 그렇긴 한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예. 토론회라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지지층은 결속시키고 상대 지지층은 약화,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편가르기잖아요. 편가르기는 나쁘다 하는 거는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말인데, 정치인은 편가르기가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구멍가게 주인하고 롯데마트 사장님하고 이해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편이 달라요. 편이 다른데, 선거하는 편을 갈라서 내가 너의 편이다 하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 편 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가장 넓게 잡아가지고 내 편을 많게 가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선거라는 게. 통합, 먼저 얘기한 통합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통합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갈리는 상대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여기서 정치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여기서 품격이 드러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완전 빵점인 거죠. 천방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하간 그 관점에서 어제 토론을 보면 편가르기를 가장 크게 구획을 잡았던 사람은 홍준표 후보예요. 군 가산점 문제, 이거 남녀로 갈라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술이 크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기술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군 가산점 부분은 답변을 잘했지만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기술이 걸려 들어왔어요. 사실은. 실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군대 내에 동성애 합법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라고 기술이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자기가 함정이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심상정 후보 식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 후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안 후보님은 사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았었는데 아직도 국민의당은 계속 사드 당론 아닙니다. 반대하고 당론화 있는데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당론화 됐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도 안 후보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거 전부 햇볕 정책 계승자들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당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저보고 대한 우리가 공격을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이제 후보 사퇴기에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애둘러서 후보가 당장을 못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 발끈하는, 네. 두 후보 간에도 딱히 또 대립각이 첨예하게 쓴 게 없어서 그나마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곳을 찌른 거였죠. 예. 유승민 후보는 지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냐 이런 지적이고 반론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각을 세웠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예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요. 문재인 후보가 또 그에 대해서 답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맞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예,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모든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라. 여기 대해서 이제 동시에 어제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의 계산이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후보의 설명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아니면 전략이든지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인지, 왜냐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전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숫자 약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으로 또 한 번 지적한 거죠. 네, 어쨌거나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남긴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토론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씩 다 다뤘나요? 아직 안 다룬 부분이 있나요? 네. 안철수, 좀 색다른 각도에서. 예. 인상을 남긴 대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요? 예. 발음이 이상하군요. 미세먼지 문제를 이 안보 분야에서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었고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안철수, 유승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기술이죠. 나는 전통적인 이슈, 안보 이슈, 남북 문제가 아니라 안보 이슈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술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세먼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그 안보와 그리고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이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고 옛날에 미세먼지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에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 발전, 우리 경유차,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이 같이 공동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남북 프레임에서 안보 문제를 미세 문제까지 확장하는 안철수식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립각이 잘 안 섰어요. 기술이 들어갔는데 다른 홍준표 후보한테 기술을 걸어왔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한 기술인지 좀 아쉬웠고 자 그리고 또
두 후보 간에 가장 감정적으로 극하게 대립했던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또 극단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 사이에 대립가 분명히 서 있거든요. 여기서 한 편을 확 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국가 제도의 문제를 소수자 인권 문제와 확 섞어가지고 갑자기 던져버린 거죠. 예. 여기에 기술이 성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 비호감도가 1위잖아요. 그 정책을 반대하고 화법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상대편 지지층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킨다는 대선 후보 토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건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나중에 동성혼 정도로 반쯤 무마했는데 입장을 정리하거나 최소한 다음 토론 때까지는 이게 다시 정리해야 될 숙제를 던져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자 아닌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론의 전략에 보면 완전히.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게만 확실히 어필한다는 전략. 꾸준하게 그 전략으로 자기 지지층만 계속해서 견고히 하고 상대편 지지층을 와해시킨다는 전략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TV 토론으로 지지율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 표가 아니었던 표가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누군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니까 원래는 지지하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에서 그 표심을 잡았으면 사실 역전도 가능한 추세였고 토론회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추락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표심이 가장 주목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토론은 지금 가장 손해보는 중이고 안철수 후보가 손해를 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광주로 상징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권자를 동시에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유승민 후보는 토론 자체는 잘하지만 남는 장사를 자꾸 못하고 있는 점도 토론 진행될수록 심상정 후보가 가장 토론으로 장사를 잘해서 많이 이물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는 자기 지지자들은 계속 붙들어내 성공하고 있고요. 예. 1위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를 붙들어두면 성공하는 거죠. 예. 더 확정을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가서 이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하간 어제 토론의 최종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었다. 네. 토론사에는 손석희 사장으로 다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토론을 보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네. 나라 걱정을 하다가 지금도 나라 걱정은 맞아요.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흘러 여러 가지 걱정하다 이제는 후보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 바른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종합적으로 걱정하죠. 이혜훈 의원님이자 전 최고위원이자 종합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못하시겠죠. 네, 요새 제일 안녕 못한 것 같아요.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예.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3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후보를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소위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네.
요게 뭐 당론이다 아니다 감론을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당내가 몇 대 몇으로 갈렸습니까? 대략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보면 그날 32분이 오셨는데요. 후보를 포함해서 32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의 발언을 거의 속기하다시피 기록을 했는데 뭐 몇 대 몇이다 이걸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자릿수가 반대했어요. 두 자릿수가 반대했다. 반대했고. 두 자릿수는 11명부터 31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했고, 그보다 한 두세 번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에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립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가 선출된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후보의 판단이죠. 그 방법 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네, 공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상 네.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이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원칙도 그런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민주적인 방법을 거치는 그러니까요. 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를 지지율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 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토론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토론을 보는 게 이제 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라도 봐야 되는데. 어제 토론은 형식이 좀 달랐잖아요? 네, 앉아서 우선했습니다. 보기에도 달랐고요. 원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사회자도 손석희 씨였고. 나중에 토론의 첨부에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어제 토론의 승자는 손석희 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역시 토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네, 가장 돋보였죠. 다른 토론에도 다 형식이 달라도, 손석희 사장이 토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간 근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어요. 그죠? 정책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졸았어요, 저는 어제. 물론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졸리게 됐습니다. 자, 어제 토론을 못 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동성애 키워드가 전선이었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력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여러 차례 동성애 반대죠. 라고 묻자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요. 다시 한번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얼마나 창궐하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자요.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면서 동성애 반대에서 동성혼 반대로 이렇게 다시 말을 정정했습니다. 자, 이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은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아니,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자, 이 공방은 사실 우리나라 대선 토론상 처음 등장한 이슈예요. 예, 이슈였고 제가 총평에서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편을 가르는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요 이슈에 대한. 네,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정답을 제시해서 들어갔고 아마 이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좀 이 홍준표 후보의 기술에 말려든데.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혼이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슈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보수 기독교 측면에 확 선을 그은 거죠. 이쪽은 누구 편인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술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문제하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 문제 혹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뒤섞었어요. 그 일종의 기술이죠.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엔 말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중에 일부 정정하긴 했지만. 자, 문제는 총평을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른 후보들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사드 말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먼저 사드 문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왜 바꿨느냐라고 하자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또다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5차 핵실험은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공박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자, 두 후보 간의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는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안 의원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이 다 다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 왜 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았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상황 변화로 가장 큰 게 5차 북핵 실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 변화가 아닙니까라고. 5차 핵실험은 예. 그 이후에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5차 핵실험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반대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입장을 특별한 계기 없이 왜 바꿨냐. 아니다. 핵실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핵실험 시기가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아니다. 그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바꾼 거다.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이 문제 두 후보 사이는 어제 그다지 공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공방이 그나마 가장 날이 섰던 공방이어서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후보 간의 또 공방도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세게 공격했습니다. 김미경 교수, 부인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보좌진 사적으로 이용한 거 문제되지 않느냐,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컷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가지고 KTX 예약하는 거라든지 또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미경 교수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김 후보님. 그런 점에서 제가 시간 얼마 안 한번 남았고 한 사람 깊이 남았어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공방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이게, 공사를 구분 못한다. 라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후보를 지원하는 공적인 활동이었다. 예. 이런 공방이 마지막에 등장했다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수준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후보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자, 다른 후보 간에 또 첨예했던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 토론회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 편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요. 심 후보가 정색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 토론 때 심 후보님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아니요, 제가 문 후보를 지원했다. 저는 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아주 예. 구질병이에요. 예. 자기하고 예. 그 견해가 다르면 말이지 진흙 논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패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소신과 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뭐랄까요. 감정이 좀 드러났던 공방이었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예. 자, 또, 5분이나 되다 보니까 대결구도가 자꾸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후보가 둘이었으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충분히 다를 텐데, 자, 다른 후보들도 또 다뤄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또 대립각은 어디 섰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두 사람 모두 당론과 대선 후보의 의견 엇갈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사드에 관련된 부분, 또 중부담 중복지 정책 관련된 부분 서로 지적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내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셨으면 그 정책적인 부분들 다 공조하고